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 리더십의 위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리더십의 새로운 패러다임, 리더십이 전반적으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오고 있는데 리더십이 지금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 가능할까? 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더십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왜 필요한가는 그동안의 환경의 변화, 어떤 SNS나 정보혁명에 따라서 많은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기존의 기술들은 조금 더 좋게 품질과 어떤 납기와 그 다음에 비용을 조금 더 좋게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왔다면 파괴적 기술은 이것들 자체를 한순간에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파괴적 기술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바로 이제 하버드 대학의 클레이턴 크리스텐슨이라는 분이 말씀을 드렸던 파괴적 기술, 그런 기술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술이 그랬던 것처럼 리더십에서도 이런 파괴적 기술이 가능할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통적으로 리더십이 어떤 건가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 국가 간의 어떤 경쟁이라든가 분쟁이라든가 또는 개인과 국가 또는 개인과 시장과의 어떤 불협화음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씩 다르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다르게 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가능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리더십 문제는 어떤 게 있을까라는 겁니다. 요구되는 것과 현실에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것들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걸 저는 바로 리더십의 딜레마라고 봤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요구되는 상태는 리더십은 신뢰를 보여줘야 된다. 그 다음에 협력해야 된다. 많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껴안아야 되고 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왕이면 그것이 더 공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리더는 헌신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제가 이제 명명하기를 신화적 리더십이다. 좋은 리더십이다. 왜냐하면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마치 리더가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신뢰를 보여주고 협력해줘야 되고 또 공정해야 되고 또 헌신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이 자체는 틀린 게 아니죠. 맞는 얘기고 여전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리더십이 현실적, 현실에 있어서 현실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전히 한 조직이나 한 집단의 리더는요, 성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성과를 보여주지 않으면 그 리더십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경쟁자가 있습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또한 좋은 리더가 아니다라고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조직 정치라는 게 엄연히 존재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리더십은 아랫사람과 윗사람 간에 또는 윗사람과 윗사람 간에 어떤 케미가 맞아야 되고 가치가 맞아야 되고요. 그게 맞지 않으면 선택되지 못하고 그러면 초기에 추구했던 그런 가치나 이상이나 목표를 결국은 달성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정치라는 것들이 조직 내에도 존재하는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현실적 리더십과 신화적 리더십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게 많은 리더들의 현재 상태인데 이 두 가지를 무시하고 주로 이쪽만을 얘기하거나 또 어떤 회사는 이쪽만을 얘기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혼란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조직의 리더들은 이 속에 이 딜레마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요구되는 상태는 이상인데 이상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리더는 이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 파워가 생기고 또 많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있는 반면에 문제는 현실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만을 또 중시하게 되면 사람들이 지치고 나가떨어지고 불평이 오고 너무 성과지향적이다. 너무 경쟁지향적이다. 그러면 내 개인의 삶은 어디 있느냐. 결국은 회사가 나를 책임질 거냐. 또는 내 조직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데 나는 왜 충성을 해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딜레마 속에 빠져 있는 게 현실인데 여러분은 어떤 걸 가르치시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신뢰와 협력과 공정과 헌신의 리더십 중요합니다. 성과와 경쟁과 조직 정치의 리더십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단지 이런 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이런 리더십을 배우고 오고 또 이런 교육에 들어가면 이런 리더십을 배우고 오고 그래서 현실은 네가 알아서 해라 라는 형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우선에 냉정과 열정 사이. 자, 맹자라는 사람은요, 또는 순자라는 사람은요, 중국의 주나라가 무너지면서 춘추전국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었고, 전국 시대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쫓아내거나 죽이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했던 시기입니다. 지금이 혼란했던 것처럼 2500년 전에도 혼란했던 시대입니다. 맹자가 어떤 얘기를 했는가, 리더십에 대해서. 자, 맹자 첫 장을 펼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양효왕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가 더 이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리더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맹자가 이렇게 딱 두 마디 말을 하게 됩니다. 하필완리 역유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필 이익이라는 말씀을 왜 하십니까? 오직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리더는 이익을 추구하지 마시고요. 오직 어지러움과 어진 정치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 의리를 지키시면 되는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신화적 리더십과 거의 유사한 맥락의 리더는 인을 베푸시고 의리를 지키시면 됩니다. 라는 말씀을 했던 분이고요. 이게 바로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조선 왕조, 사실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죠. 조선은 맹자의 나라다. 인의를 너무너무 중시했기 때문에 임금과 신하 간에 또는 신하와 신하 간에 어지러움이 아니라 어지러움과 그 다음에 의로움을 중시했던 그런 나라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고요. 한편 순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를 했습니다. 새도 궁하면 쫀다라는 말이고요. 자, 짐승은 궁하면 바로 발톱을 쫀다라는 말이고요. 사람은 궁하면 거짓말을 일삼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고 순자는 성학설을 주장했는데 둘 다 맞는 말이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신화적 리더십이 제시하는 신뢰와 협력과 공정과 헌신이 매우 중요한 것처럼 순자는 또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궁하면 거짓말을 일삼고 사기를 치고 믿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가 중요하고 규범이 중요합니다. 예부터 세우시고 규범을 강화해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과를 낼 수가 있고 경쟁에서 이길 수가 있고 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거짓, 위선 이런 성향들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과거부터 지금만이 아니라 환경은 달라졌지만 과거 2500년 전이나 올해나 환경은 달라지지만 리더십이 갖고 있는 두 가지 딜레마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선은 맹자의 나라라면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임진왜란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많이 약탈하고 침략했던 일본은 사실은 어찌 보면 순자의 나라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순자가 이긴다는 게 다반사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현실이 이상을 압도합니다. 이상을 버리게 되면 리더십은 무너집니다. 그렇다고 현실을 무시하게 돼도 좋은 성과를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가르치고 있습니까? 또는 이 두 가지 다가 맞기도 하고 두 가지 다가 조금씩은 틀리기도 한데 여러분은 어떤 걸 가르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이게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바로 이제 진시황의 병마용인데요. 아시다시피 맹자와 순자를 넘어서 중국을 전체를 통일했던 국가는 진나라였고요. 진시황은 사실 유가적 이상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분서갱유라고 많은 학자들을 죽이거나 많은 유가적 문서들을 불태우거나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고 나서 영원히 자기를 지킬
부하들과 함께 거대한 병마용이라는 유물을 남겼고 또 그 유물들을 보러 사람들은 가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진시황이 없었더라면 진시황이 보여줬던 말도 안 되는 공포정치이지만 유물은 거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가는 관광 자원으로 또 보여주는 이런 아이러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서양 역시 로마가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갔다가 공화정을 부인하고 제정으로 가는데 1인 독재를 보여줬던 카이사르, 영어로는 줄리어스 시저입니다. 줄리어스 시저가 보여줬던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자, 이게 바로 순자가 보여줬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은 맹자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맹자는 오직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왜 하필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리더는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어진 정치를 펴시고 의로움을 지키시면 됩니다. 라고 했던 맹자의 사상을 가장 강렬하게 받아들였던 우리 조선의 유학자, 그 중에서도 정도전이라는 사람은 조선의 설계자였습니다. 경복궁을 만들고 사대문안의 모든 이름들을 짓고 했던 사람인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이성계의 아들이었던 이방원이한테 피살을 당했던 그 말은 뭔가요? 이상, 신하 중심 또는 재상 중심의 참여를 주장했던 재상들의 참여와 재상들의 이야기를 더 중시했던 정도전보다는 현실적으로 이방원이가 왕도 정치보다는 왕 중심의 절대 정치를 더 추가했던 이방원이가 현실적으로는 승리를 했죠. 그런데 이 승리가 반드시 승리는 아닙니다. 정도전은 죽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정도전이 펼쳤던 살인 정치는 조선왕조 500년 동안 끊임없이 조금씩 시간을 두고 실현돼 나갔던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은 경우에 나쁜 보스가 회사를 살린다라는 이런 관점의 책들이 경쟁과 성과를 강조하는 이런 책들 역시 현실이 이상을 압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분법입니다. 이상이 중요할 거냐, 현실이 더 중요할 거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상은 지금까지 놓친 적이 없었고 현실 역시 무시된 적이 없었습니다. 현실이 오히려 이상을 압도해 왔지만 이상은 수십 년 또는 수백 년에 걸쳐서 리더십이 이상을 추구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끊임없이 면면이 이어왔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두 가지 다가 맞기도 하고요. 두 가지 다가 틀리기도 하다라는 얘기인데 잠깐 한번 보시면 현대 세상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사이보그입니다. 자, 사람들은 점점 인터넷 또는요 어떤 기계 이런 것들에 점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닐 하비슨이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전 생명이라서 색깔을 구분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검정 아니면 하얀색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분법이죠. 세상은 검정 아니면 하얀색이었는데 마치 리더십이 현실과 이상 두 개로 대변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예술가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술가가 색깔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이분의 머릿속에 작은 안테나 수십 개를 심게 됐습니다. 비로소 색깔을 보기 시작했고요. 이분은 360개의 다른 소리를 통해서 색깔을 표현하는 그래서 사이보그 예술가라는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리더가 만약에 사이보그 리더가 나온다면 현실도 중시하면서 이상도 추구하는 또는 이상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면서 현실의 복잡한 것들도 풀어낼 수 있는 사이보그 리더가 나온다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현실만을 중시하거나 이상만을 중시하거나 이 두 가지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어떤 세상이 열릴까요? 라는 관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가 리더십의 새로운 패러다임인데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어떻게 만들까요? 라는 겁니다. 일단 색깔이 다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색깔들 속에는 많은 다른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코칭도 가능해야 되지만 비전도 제시해야 되고요. 지시도 할 수 있지만 참여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 세팅, 현대 세상의 흐름을 잘 읽고 그 흐름을 선도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도 유지해야 되는 이런 이분법적이고 어찌 보면 모순적인 이런 것들을 두 개 다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리더, 그게 저는 사이보그 리더 또는 새로운 리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적 리더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제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이 세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현실의 발을 굳건히 디디고 그러면서 이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첫 번째가 개념의 창조입니다. 첫째, 자신만의 개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나와야 됩니다. 개념을 창조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개념이 뭔가는 제가 다음 강의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쉽게 이해하면 됩니다. 개념이 있어야 됩니다. 리더는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개념은 자기 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를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할 수 있고요. 새로운 방향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누군가를 뺏기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자기만의 모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창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혼자 가면 안 되겠죠? 그 다음이 몰입을 창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몰입이란 말은 정신없이 일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겁니다. 자, 밤을 샐 수도 있고요. 일주일 7일 내내 출근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에 4시간만 일할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그 4시간 안에 얼마나 몰입하는가가 중요한데, 이것이야말로 리더와 구성원이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입니다. 이 환경을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한 얘기를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자율 창조입니다. 자,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구성원들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아이디어를 자율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사실은 그 조직과 그 기업이 발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이지만 어떻게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다르게 리더십이 구현돼야 될 거냐 하는 말씀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리더가 해야 될 얘기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자신의 개념과 자신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본인은 물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거죠. 시간과 환경과 장소에 관계없이 밤새 일할 수도 있고 하루에 1시간만 일할 수도 있고, 중요한 건 몰입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리고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대신에 방법은 내가 선택할게요 라는 얘기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방법조차도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면 전통적 리더십입니다. 전통적 리더십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을 리더가 다 정해주는 거라면 방법과 시간과 내용에 대한 모든 정권을 구성원들이 가질 수가 있다면, 이거야말로 우리가 SNS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창조적 리더십이 아닐 거냐라는 말씀, 이게 바로 리더십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강의에서요 리더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리더십은 현실도 중요하고 이상도 중요하다. 자, 그 딜레마 속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많은 리더십들이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통에서 리더십을 가져와서 전통적 리더십이 맞는 거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지나치게 신화적이거나 지나치게 이상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입니다. 또 현실을 지나치게 중요한 리더십 역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현실은 성과 경쟁,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 이상이 쉽게 무너집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창조적으로 믹스할 거냐의 문제인데요. 창조적인 믹스는 첫째, 개념을 창조해라. 두 번째, 몰입도 창조해라. 세 번째, 자율성도 창조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개념과 몰입과 그 다음에 자율성을 어떻게 창조할까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방법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